치매 진단이라도 받으시면 우리가 관리하면 되잖아. 어머님 판단력 흐려지기 전에 위임장부터 받아야 해요. 이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친자식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대화를 어머니가 바로 옆방에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녹음하면서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냥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침 흘리며 달려든 그 상상을 초월하는 돈, 그 돈의 진짜 주인이 바로 이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6달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만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시험당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평생을 자식에게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요양원 가라는 통보뿐인 분.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전의 일입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다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충남 논산의 작은 시골집. 68 강정숙 할머니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거기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같은 또래분들도 많고.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맞벌이잖아요. 어머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건 저희한테 너무 큰 부담이에요. 부담. 그 단어가 귓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할머니는 38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와 3시간 자고 다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대기업에 취직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부담이었습니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요양원은.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 우리가 자주 못 내려가니까.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빨리 이 통화를 끝내고 싶다는 조급함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자식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6달 전 새벽 3시. 모르는 해외 번호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얼굴을 보는 순간 할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칼. 깊이 패인 주름. 하지만 그 눈빛만은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정수가. 오빠였습니다. 30년 전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친오빠 강철수. 오라버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오라버니 30년이야. 30년 동안 어디 있었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미안하다 정수가. 오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사업한다고 큰 소리 치다가 망했잖아. 빚쟁이들이 집에까지 찾아왔고. 그때 도망친 거야. 연락하면 너한테 피해 갈까봐. 차라리 죽은 셈 치라고 생각했어. 할머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빠가 떠난 뒤 빚쟁이들이 할머니를 찾아왔었습니다. 오빠 어디 있냐고 연대보증 섰으니 대신 갚으라고. 할머니는 그 빚을 갚느라 몇 년을 더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오빠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빠가 가장 노릇을 했으니까요. 동생인 자신을 업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오빠였으니까요. 오라버니 지금 어디야?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아파? 오빠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미국이야. 여기서 다시 시작했어.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공사판에서 막노동하고. 그러다가 컴퓨터 배워서 작은 회사 차렸는데 그게 잘 됐어. 잘 됐으면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 연락하려고 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더 못하겠더라. 30년이나 연락 안 하고 뭔 낯짝으로 전화해. 그래서 그냥 너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 지켜봤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사람 보내서 확인했어. 네가 어떻게 사는지. 남편 잃고 혼자 애들 키우는 거 다 알아. 식당에서 일하면서 새벽까지 고생하는 것도 알고.
할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왜 도와주지 않았어? 도와주려고 했어. 근데 네가 받겠어? 3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오빠가 갑자기 돈 보내면 네가 받겠냐고.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았습니다.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어. 내가 죽고 나서 주려고. 오라버니, 그게 무슨. 정수가, 나 이제 얼마 못 살아. 오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폐암 말기야. 의사가 길어야 2달이래.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번 돈 전부 네 앞으로 해놨어. 80억쯤 돼. 오라버니,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제발 치료 좀 받아. 한국으로 와. 내가 간호할게. 오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다 퍼졌대. 그냥 받아. 평생 너한테 빚지고 살았는데 이거라도 갚게 해줘. 할머니는 흐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오빠인데 이렇게 다시 잃게 되다니. 근데 정수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오빠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내 유산 바로 받지 마라.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자식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내가 여기서도 들었어. 오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명절에도 안 내려가고 용돈이나 뜯어가고 이제는 요양원 보내려 한다며. 그게 자식이야? 짐승도 그러진 않아. 할머니는 변명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수가 제발 먼저 지켜봐라. 변호사가 찾아가면 그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돈이 생겼다는 걸 알면 어떤 얼굴을 하는지, 그때 가서 결정해라. 그래도 자식이니까 나눠줄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쓸 건지. 오라버니, 내가 평생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이게 마지막으로 해주는 거야. 제발 내 말 들어. 응?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오빠와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이틀 후 오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혼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마지막 부탁대로 6달을 기다리며 지켜봤습니다. 그 6달 동안 자식들에게서 온 연락은 단 2번이었습니다. 한 번은 용돈 보내달라는 문자, 또 한 번은 요양원 가라는 전화, 그리고 변호사가 다녀간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흘 만에 아들 내외가 시골집에 나타났습니다. 형광색 등산복 대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며느리가 환한 미소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요양원 얘기는 없던 걸로 해요. 아들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모실게. 방 제일 좋은 거 드릴게. 할머니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니? 엄마, 원래 그러려고 했어.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무심했다고 수진이랑 얘기했어. 할머니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손 좀 씻고 올게. 잠깐 기다려.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마당에 남은 2사람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변호사가 다녀간 거 확인했어? 응. 80억이래. 미쳤다.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어머니 비위 맞춰. 서류에 도장 찍게 해야지. 치매 진단이라도 받으시면 우리가 관리하면 되잖아. 할머니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대화를 전부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의 녹음 버튼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 살던 딸 민지가 갑자기 귀국한 것입니다. 10년 동안 결혼식 때 단 한 번 왔던 딸이 혼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엄마, 내가 왜 이제야 왔을까? 미안해, 엄마.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딸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3자식이 모두 모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유산 어떻게 나눌 건데? 셋이 똑같이 나누면 되지. 1인당 25억 정도 되겠네. 근데 엄마가 순순히 나눠줄까? 며느리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위임장부터 받아야 해요. 어머님 판단력 흐려지기 전에. 그럼 치매 진단이라도 받으시면. 그건 최후의 수단이야. 할머니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역시 연세가 있으시니까 실수가 잦으시네. 그 말이 할머니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뒤 할머니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다음 주에 자식들 다 불러 모으려고 해요. 그때 같이 와주세요. 상속 관련 말씀이신가요? 네, 그날 모든 걸 정리하려고요. 토요일, 가족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요즘 좋다는 건강식품이에요. 잠시 후 딸도 도착했습니다. 세 자식이 좁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엄마, 무슨 얘기 하려고 불렀어요? 잠깐만. 손님이 한 분 더 오실 거야. 마당에 차가 들어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자식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이 변호사님은 너희 외삼촌 유산 문제로 오신 분이야. 외삼촌이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해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나한테 남겼어. 얼마나 되는데요, 엄마? 아들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약 80억 원입니다.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의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옆에 앉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서류 가방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딸 민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그 눈에는 계산하는 빛이 떠올랐습니다. 80억. 셋이 나누면 1인당 25억이 넘는다. 그 숫자가 세 사람의 머릿속에서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엄마, 그럼 그 돈을. 잠깐.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힘없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6달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자식들의 얼굴에 당혹함이 번졌습니다. 아들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6달 전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외삼촌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한테 영상통화를 했어. 내 자식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지켜보라고 하셨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불안한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가 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봐라.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변호사가 다녀간 거 맞아? 응. 80억이래. 일단 어머니 비위 맞춰. 서류에 도장 찍게 해야지. 치매 진단이라도 받으시면 우리가 관리하면 되잖아. 녹음이 흘러나오는 동안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농담으로. 닥쳐. 할머니의 한마디에 며느리가 움찔했습니다. 또 있어. 다른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유산 어떻게 나눌 건데? 셋이 똑같이 나누면 되지. 어머님 판단력 흐려지기 전에 위임장부터 받아야 해요. 이번에는 딸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녹음이 멈췄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와서 3시간 자고 다시 일하러 갔어. 너희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려고. 아들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나 물어볼 게 있어. 솔직하게 대답해라. 세 자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야. 아들이 움찔했습니다. 너 엄마 생일이 언제야?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르지. 40년 넘게 키워줬는데 생일도 몰라.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지야. 딸이 움찔했습니다.
너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 본 게 언제야? 결혼식 빼고.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며느리가 부르르 떨었습니다. 너 시어머니한테 요양원 보내겠다고 했을 때 남편이 뭘 했어?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해. 수진이 말이 맞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게 너희 본심이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돌아온 게 뭐야? 요양원 보내겠다는 통보. 치매 진단 받으면 관리하겠다는 소리. 이게 자식이 할 소리야?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며느리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제발. 할머니는 무릎 꿇은 자식들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자식들이었습니다.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밤새 열 내리게 해주고 손잡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 모든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이 진심인지 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서류 주세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나는 결정했어. 80억 중 70%, 56억 원은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뭐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하지 않아요?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식이 뭘 했는데? 명절에 와서 밥 한 끼 먹은 적 있어? 생일에 전화 한 통 한 적 있어? 요양원 보내려던 것들이 무슨 자격으로 유산을 받아? 아들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일어서려다 말았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자식한테 한 푼도 안 주시면 법적으로. 법적으로? 할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상황에서 자식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있어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류분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녹음 증거와 그동안의 정황을 보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불효 소송으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나머지 30%는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너희한테 줄 돈은 없어. 할머니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다들 돌아가. 한 달 후, 마을 어귀에 작은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철수 정숙 장학관. 할머니가 기부금으로 세운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양복이 아닌 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왜 왔니? 할 말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랑 이혼했어요. 그날 이후로 싸우면서 알았어요. 내가 처갓집 눈치 보느라 엄마 편을 한 번도 안 들었다는 거. 할머니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엄마, 돈 필요 없어요. 유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한테 용서받고 싶어요. 아들이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요즘 요리 배우고 있거든요. 봉지 안에는 투박하게 만든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치볶음, 계란말이. 모양은 엉성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봉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들어와. 밥은 먹고 가야지. 며칠 후 딸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할머니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통화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엄마. 딸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정말 못됐어요. 돈만 보고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엄마, 나 그날 이후로 잠을 못 자요. 내가 거실에서 한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아요. 판단력 흐려지기 전에 위임장 받자고. 그걸 내가 했어요. 친엄마한테. 딸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나 어렸을 때 기억나요?
엄마가 새벽에 식당 가기 전에 항상 내 입을 덮어줬잖아요. 그때 엄마 손이 항상 거칠고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창피했어요. 친구들 엄마는 손이 예쁜데 왜 우리 엄마는 이러냐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손으로 나 대학 보내주고 유학 보내주고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나는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엄마 유산이나 노리고. 민지야.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 행동으로 보여줘. 네, 엄마. 꼭 그럴게요. 다음 달에 한국 가요. 진짜 엄마 보러 가는 거예요. 돈 때문 아니에요. 맹세해요.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오면 봐줄게.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희망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왔습니다. 딸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국에 와서 일주일을 시골집에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함께 밭일을 하고 밥을 해먹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이 된장찌개를 끓여왔습니다. 엄마, 이번 건 자신 있어요. 할머니가 국물을 맛봤습니다. 짜다. 아들의 얼굴이 풀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먹을 만하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아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할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고마워. 돌아와줘서. 그날 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가득했습니다. 오라버니 봤어? 저것들이 좀 달라진 것 같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80억이라는 돈이 자식들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돈이 드러낸 건 본성만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가능성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오빠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이것이 강정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 가족이지 이익 앞에서만 달려오는 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용돈 10만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화 한 통, 얼굴 한 번 비추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